난방비 이거는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냥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도시 지역 내 공동주택은 상당히 다양하죠. 내가 특히 요즘 아파트 지역이면 도시가스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올 거고 지역 난방이라는 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특히 더 저렴하게 난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112제곱미터면 보통 30평형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겨울철 1개월 난방비가 약 10만 3천 원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근데 이게 또 지역마다 틀려요. 그래서 청주시, 제가 살고 청주시에 제일 비싼 게 1제곱미터당 921원이었는데 어쨌든 1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농촌 지역은 이거는 뭐 뚜렷한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때 저희 그 중북 지역에 있는 마을을 방문을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겨울에 난방을 얼마 쓰세요? 여쭤봤더니 한 1년간 한 7, 8드럼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등유를. 그래서 등유 그럼 한 드럼이 20리터고 뭐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한 10월부터 3월까지 난방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35만 원을 쓰시더라고요. 한 달에. 그런 벌써 3.5배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은 상당히 그래도 따뜻하게 뭐 심지어 뭐 반팔 입고 산다고 뭐 이러잖아요. 하지만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은 35만 원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코가 시리시고 그냥 추운기만 살짝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좀 대책이 있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농촌 지역의 난방비의 가장 큰 문제는 난방 연료가 너무 비싸다입니다. 농촌 지역에 도시가스만 들어가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비싸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 체계도 그 도시지역에 보면 상업지역이 대부분 전기장판이나 이런 걸 쓰거든요. 그건 전기료가 엄청 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은 농사용 전기는 좀 저렴할지 모르지만 농촌 가정주택에 들어가는 가정용 전기는 도시 지역에 있는 상업 건축물, 음식점이나 그런 데서 쓰는 전기료보다 훨씬 저렴할 수밖에, 거기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그리고 가장 특히 노후된 건축물은 단열 성능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농촌의 주택은 그냥 다 이렇게 뭐 바람이 술술 들어가는. 그래서 그렇다면 저렴한 난방 연료는 없겠는가? 그리고 사실 전기요금 체계는 저희가 뭐 어떻게 다룰 수 없으니까 그건 못하고요. 단열 성능을 높일 수는 없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없나? 이 세 가지를 한번 검토해보자라는 게 저희 연구의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뭐 잠시 농촌지역 에너지 소비 이거는 다 아시는 건데 뭐 일단은 등유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게 이제 왼쪽에 제일 파란색의 등유고 그 다음에 전기를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게 한창 심야전기 그런 막 보급할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심야전기에서 많이 하셔서 전기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판가스도 은근히 많이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지역별로 뭐 강원, 충북 뭐 이렇게 쭉 해서 지역별로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등유가 제일 많았습니다. 등유를 제일 많이 쓰고 뭐 프로판, 전기 이런 식으로 많이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 충북 지역 같은 경우 얼마나 오래된 건축물이 많은가를 본 거예요. 특히 군 지역 같은 경우에 이건 군 지역이 아니라 같이 한 거네요. 보면은 보통 저희가 20년 이상 됐으면 노후 건축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약 30.3%, 10집이면 3집은 20년 이상이 된 건축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히 우리나라 건축법상 단열 기준이 계속 강화는 되고 있지만 99년 이전에는 단열 기준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단열 그 법에 맞는 거하고 현재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9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충북은 거의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축물의 단열 성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고 저는 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 충북 지역은 도시가스가 지금 뭐 이렇게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청주, 청원, 증평, 제천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일부 지역만 되고요. 그래도 올해인가 안에 그 전 지역, 그러니까 뭐 아주 안쪽은 아니지만 읍 지역까지는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 그 충청에너지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충북 지역은 기름 보일러가 많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등유 소비량이 제일 많고, 기름 보일러가 많고, 그 단열이 열악한 건축물이 70%다. 그래서 난방 연료는 비싸고, 단열은 뭐 거의 그냥 종이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이 그 정도에서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일단 이제 또 검토하기 전에 국내에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유진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주택 에너지를 그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몇 개 있었어요. 일단 우리나라 에너지법을 2006년에 제정을 하면서 에너지 복지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복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국가 등의 책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재단이 아마 이 법을 기존 생긴 것 같은데 에너지재단이 2006년 12월에 출범을 해서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사업이라는 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좀 상관이 없겠지만 그 난방, 취사, 조명 등의 에너지 이런 에너지 구입에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그런 계층을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약 8% 정도를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열 공사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집에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단열 공사를 해준다든지, 창호에서도 굉장히 바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창호를 바꿔준다든지, 바닥에 공사해준다든지, 또 그리고 고효율 기기라는 건 뭐냐면, 난방 매트를 사준다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나 사상위 계층이고, 가구당 100만 원밖에 사실은 안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금액이 작아서 좀 본인 부담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해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뭐냐면 대부분이 이제 세입자이신데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다가 단열 공사를 하고 하면 방 규모가 좀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그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원 금액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저게 또 VAT가 포함이니까 시공업체는 90만 원 갖고 또 다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0만 원 갖고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게 좀 너무 좀 열악했다는 그런 좀 자체적인 그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농촌 지역과는 좀 별개이지 않나. 왜냐하면 농촌 지역이요, 땅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은 이 저소득층이 해당이 거의 안 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농촌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사실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그런 사상의 계층 대상인데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지원 대상만 바꾸면 농촌에 좀 적용이 가능하겠다라고 싶은 게 뭐냐면, 위에 거는 농촌형 저에너지 하우스 신축 사업인데요. 기초지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하천군이나 이런 기초지자체가 땅을 제공을 하면 에너지재단에서 건물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 건물을 지어주면 거기에 한 6가구가 살 수 있는 그런 저에너지 건물을 지어서 6가구가 거기 거주할 수 있게 그러한 거를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방 한 칸 프로젝트, 이거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실 농촌 지역에 특히 저는 노후의 기존 건축,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때 겨울에는 방 한 칸만 따뜻하게 하면 그래도 비용 대비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방 한 칸만 대상으로 단열이나 창호나 바닥 공사를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그 에너지 그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비용이 1가구당 600만 원으로 아까 그 100만 원보다는 훨씬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많이 아실 겁니다. 국내에 그런 그 각 부처별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부 도시형, 농촌형, 도농통합형, 산촌형, 그 다음에 어촌형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 국내에서 사실 이 앞에 보시면 굉장히 금액이 여기 안 써있네요. 그 거의 100억대에 가깝더라고요. 그 지원하는 금액이.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예산이 그럼 저거는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면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보급형은 좀 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만 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뜻있는 그런 농촌 지역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하기 힘든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 간의 좀 갈등도 좀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지 못한 좀 일률적인 사업이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께서 일부 분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꺼려하셔서 좀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노고촌 주택개발 사업은 다 아시는 거예요. 어차피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우리 집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면 우선 선정을 해주더라고요. 선정을 먼저 해주는. 그리고 이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5천만 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재밌는 건데 농어촌 마을형 공동생활홈 조성 지원 사업.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시작했는데요. 그 저희가 주거복지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거는 이제 좀 그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고령되신 노인들께서 그러니까 주거복지라는 말도 있거든요. 적정한 수준의 최저 주거 생활에 못 미치는 그런 취약계층에게 그 공동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그 아까 잠깐 나왔던 임대 주거 비슷한 걸 그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사례인데요. 괴산군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기존의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마을회관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한 3분 정도 사실 수 있게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만들어서 이제 3분이 사시는 건데 요거는 근데 모든 사업이 다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다 되면 좋은데 일단은 뭐냐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저 마을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서도 그럼 저기 누가 사냐?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 간의 그런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기 힘든 거예요. 저 집은 어떻게 보면 누가 사냐라는 거 문제. 그 다음에 저 마을회관은 공공자산이거든요. 저거는 공공자산인데 개인 주택화가 됐잖아요. 그럼 저기서 만약에 불이 나거나 그럴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또 사실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건축 변경을 하면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범사업이면서 그런 거를 좀 안 받고 그냥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국내 법상에서의 그런 프로세스에서 좀 그 미묘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좀 남아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방법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뭐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사업 같은 것도 돈을 줘가면서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500만 원인가요? 뭐 이렇게 줘서 뭐 단열 강화하고 뭐 이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도 융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저는 좀 뜻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집만 뭐 단열을 강화하고 뭐 태양광 설치 이런 게 아니라
의식 개선에 대한 것도 여기는 들어가요. 그래서 의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게 상당히 좀 뜻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태양광 발전만 설치하셔도 그냥 뭐 남들 하니까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설치하고 나서 별로 활용을 또 안 하세요. 그리고 또 태양광으로 전기료가 이제 거의 안 나오니까 전기를 신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거의 뭐 전기료가 비슷하게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에너지 저감형을 하기 전에 일단 의식 개혁도 먼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에너지 재단 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농촌에는 좀 맞지 않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개념 사업이나 공동생활홈 같은 경우 아까 약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거는 잘하면 특히 노인 어르신들이 많은 데서는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국가주도의 시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좀 보급하기 힘들고, 특히 노인들이 많은 농촌,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계신데 상관없지만 노인들이 많으신 분들은 작동을 잘 못하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이나 지열하는 업체한테 물어보면 AS 출동을 가면 문제가 생긴 게 아닌데 뭐 버튼 하나 누르시는 걸 몰라서 계속 고장났다 해가지고 안 쓰신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빈번하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농촌 맞춤형 시범 사업이 좀 필요하겠다. 근데 그건 뭐냐면 비용이 좀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좀 쉬운 그런 저에너지 마을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농촌에 적합한 인센티브, 이게 뒤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예. 그다음에 농촌에 적합한 인센티브를 좀 주자. 이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 난방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해서 저희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가 그러면 비용이 저렴한 난방 연료가 무엇일까? 이걸 찾아봤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뭐 들어가면 좋지만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왜 많이 드냐면 도시가스는 이동할 때 액화를 시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액화를 시키려면 액화 탱크가 굉장히 비싸서 하여튼 액화하기가 전부 가스로만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같은 데는 괜찮지만 이렇게 좀 떨어진 그리고 이 집 저 집 이렇게 좀 집과의 간격이 먼,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관망이 들어간 도시가스는 좀 결국은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그 다음에 LPG. LPG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농촌 지역도 전원주택 단지 같은 경우가 보면 LPG 그런 탱크 같은 게 있어서 LPG 탱크 차가 와가지고 LPG 넣어주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일정 지역에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는 마을 단위에서는 가능했는데 얘가 약간 요즘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LPG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능하기는 집단화는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분석할 때 가장 좋은 건 지열 발전이었습니다. 지열이 초기 비용은 좀 많이 들어요. 지금 한 2,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한 집당.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경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한 1,400만 원 정도 개인 부담이 들어가는데요. 지열은 거의 뭐 한 30년 넘게 쓰고 고장이 거의 없고 해서 가장 좋은 걸로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열을 하면 열 펌프 펌프 도는 것만 하는데 월 전기요금만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이제 되었습니다. 연료비는 물론 들지 않고 그래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는 사실상 좀 현 상태에서는 경제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좀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기에 괜찮다고 본 거는 목재 펠릿 보일러였습니다. 조사한 결과에서 목재 펠릿 보일러가 현재 효율이 예전에는 뭐 70%, 80%밖에 안 나왔는데 요즘은 한 90% 이상 나오는 그런 보일러도 있고, 그리고
AS도 초기에는 좀 안 좋았지만 요즘은 그래도 많이 보급이 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뭐 좀 불편하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이제 연료를 넣어줘야 되거나 또는 그 소각제를 치워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목재 펠릿이 가장 그래도 지열 발전과 목재 펠릿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단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아도 그 밑발 진동의 물붓기가 그 단열인데요. 우리나라의 단열을, 그러니까 이거는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향상을 유도하는 국내 제도가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막 돈도 주면서 뭐 인센티브도 줘요. 용적률도 뭐 용적률 다 아시죠? 건물도 높게 질 수 있고, 그다음에 조경 면적도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 안 해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인센티브, 여기서 주는 인센티브가 농촌주택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농촌주택에 내가 2층만 지으면 됐지 무슨 5층, 6층 지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농촌 지역인데 조경 면적을 뭐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를 해야 되는데 50제곱미터만 해. 그렇게 한들 나는 100제곱미터 땅이 넓은데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제도가 너무 도시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농촌형으로 만들어줘야지 농촌에 새로 짓는,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새로 짓는 농촌 주택도 이런 기준에 따를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생각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너무 큰 건물 위주의, 그러니까 기존의 뭐 단열 주택이라든지 이런 특히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는 건축법 기준이 큰 건축물 위주고, 그 다음에 최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인증을 해줘야지, 인증을 받아야지만 그런 인센티브를 받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 최소 500만원 돈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돈 내고 이제 인센티브를 받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500만원 이상의 그런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농촌주택에 그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좀 농촌주택에는 좀 잘 안 맞는 제도가 많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그 결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까지 뭐 우리가 도시가스가 어떻고 뭐 지열이 어떻고 펠릿이 어떻고 말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단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충청북도 계산에 미루마을이라고 그 귀농한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신축된 데인데 단열만 해도 우리가 보통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잖아요. 단열만 해도 기본적으로 30%는 세이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단열이에요. 그래서 단열 공사만 제대로 돼도 36.3%의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그리고 그렇다면 단열을 또 다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벽하고 창만 하면 그래도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벽체, 창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겨울에 또 하시려면 난방 면적을 최소한, 아까 방 한 칸처럼 실제로 거주하는 데만 최소한으로 하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 표준 설계도 같은 데 보면 저에너지형이나 신재생 에너지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 위에 것도 이제 아무리 스펙이 여기 뭐 단열 어떻게 좋아하게 해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공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 지역에 있는 시공 업체들은 그래도 좀 큰 업체들이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농촌 지역은 또 그 시공 업체들이 좀 지역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좀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공을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충북 지역에 잘 볼 수 있는 게 요즘 새로 짓는 전원주택 같은 데 보면요. 저희 연구원에 있는 다른 박사님도 전원주택에 사는데 춥대요.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뭐 난로를 뭘 한다든지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바뀌어도 새로 지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금 추운 거는 뭐냐면 부실 시공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돼도 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공 성능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다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남은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가, 이게 목적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금 농촌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낮에는 경로당에 계서 생활하시고 밤에만 자기 집에 가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밤에도 이렇게 같이 자는 건 아니지만 각각 방을 들여서 주무시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서 겨울만 같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형식으로 이렇게 원룸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겨울철에만 같이 살면 어떨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쭤봤어요. 그 농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여쭤봤더니 반대하시더라고요. 그 반대의 원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야, 도둑 들어오면 어떡하냐 우리 집에. 도둑이 그 다음에 야, 잠은 집에서 자야 된다. 그럼 이제, 그리고 보일러가 터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기 집에 보일러 터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정서상 자기 집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작은 집에서 자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이렇게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한번 폐교나 마을내 이렇게 체험 숙박시설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 저에너지 주택에서 저희가 연구한 거에서는 제로 에너지가 아니에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최첨단의 기술, 그 다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관리 엄청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는 그런 제로 에너지가 아닌 저에너지 주택을 해야지 일단 보급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거는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 AS도 가능하고, 너무 최첨단 기술이면 AS 부르려면 며칠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그런 현재 보급되어 있는 기술로 하자. 그래야지 보급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민 스스로 필요해서 참여를 해야지 정부에서 퍼주기를 하니까 그냥 뭐 설치해놓고 고장이 났나 보다. 그 다음에 뭐 운영을 해도 운영 안 하면 좀 확실히 관심도가 너무 떨어지시니까 퍼주기식이 아닌 주민 스스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처럼 마을 리더가 중심으로, 저희가 아무리 가서 설득을 해도 안 와닿는데요. 마을에 있는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마디 딱 던지면 맞아 하시는 게 그 지역의 또 그런 그 정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 그런 모든 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도시 위주인데 이거를 농촌형 인센티브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 뭐 금방 나오진 않고 또 굉장히 많이 연구나 제도가 다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농촌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걸로 저희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